네, 기자 홍사훈입니다. 금요일 홍사훈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홍쇼는 확장판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2부 뉴스 김대우 기자, 그리고 2부에서는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지금 합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의원은 요즘 선대위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오뚝 유세단 거기 단장 맡고 계시다면서요. 단장을 맡고 있는데 오뚝 유세단 출범 자체가 다음 주예요. 아직 안 한 거야? 예,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이에요? 요청받는 곳을 가고 있는 거고요. 정식 출범은 다음 주 19일. 오뚝 유세단이 뭐예요, 이름이? 오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로 이제 경선에서 예.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래서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경선 과정에서 낙천한 분들, 낙선하신 분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은 서울시장에서 떨어진 거고. 전현희, 김영배, 한준호. 엉든 가슴들끼리 연합한 거구나.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 지역과 또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응원을 하고 하는 그런 컨셉의 유세단입니다. 예. 오뚝 유세단. 그래서 오뚝. 오뚝. 아니 내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짤로다가 그 이재성 그 부산시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부산시에서 거기도 이제 경선에 탈락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약간 좀 코믹하게. 거기도 그럼 다 오뚝 유세단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분은 이제 부산시당 차원에서 전재수 후보를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쇼츠를 계속 올리셨는데 오뚝 유세단의 부산 담당으로 저희가 모셨고 오뚝 유세단 차원에서 활동을 하실 거고 또 쇼츠도 오뚝 유세단 차원에서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 수석 부단장이세요. 이재성. 예, 수석 부단장 세 분이신데 그러니까 여성을 대표해서 전현희 의원님, 청년을 대표해서 장철민 대전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재성 이렇게 수석 부단장이시고. 난 그 이재성 그분이 그 발연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연기는 진짜 더럽게 못했는데 엄청 웃기더라고. 그게. 그리고 사투리 써가면서. 그 컨셉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저도 뭐 같아. 상당히 좀 잘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가지고 버전도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요, 보고 있어요. 참고로 하여튼 오뚝 유세단도 결합하셔가지고 오뚝 유세단 관련된 쇼츠도 만들고 할 겁니다. 그럼 박 의원님도 그렇게 좀 약간 코믹한 발연기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님 캠프에서도 하나 좀 만들어 달라라고 그것도 하나 좀 찍어야 되고 오뚝 유세단을 홍보하는 쇼츠도 하나 찍어야 되고 두 개는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연기를 잘해가지고 발연기가 안 돼요. 연기 잘하셔? 농담이에요, 농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마지막에 경선하실 때 절실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마음속에 상처가 그래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빠르게 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당을 당연히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트레이닝 되어 왔고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잘 치렀다고 생각해 경선 과정을. 그러니까 또 떨어져도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음에 어떤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남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개인 이런 거 말해도 되지. 나는 박 의원님 밀었어, 나는. 마음속으로.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 경선 한 일주일 더 길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공약이 그러니까 난 참 그 박 의원님 생각이 나랑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실제로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해주셨죠. 자, 그렇고 오늘 그래서 먼저 선거 얘기부터 좀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일단 그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그 31년 전 이 폭행 사건 이게 요즘 좀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30년 전 뭐 이게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거죠. 폭행을 한 거는. 그리고 뭐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으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더라고 이제. 그 어쨌든 오세훈 후보 캠프 쪽에서 그 이상한 쪽으로 이제 몰고 가던데 먼저 이거 그 김재섭 그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여기 캠프의 선대위원장 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발표하는 거 저는 김재섭 의원 정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실망이 커요 이번에. 그나마 좀 굉장히 실망이 커. 하여튼간에 먼저 좀 얘기 좀 들어보시죠 먼저.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는 모 의원의 비서관에게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러니까 저걸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고 좀 뭔가 좀
지저분한 문제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자 문제로. 이 부분이 제가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잖아. 근거를 지금 양천구 의회에서의 속기록, 즉 구의회 의원이 예. 한 발언이 적혀져 있는 속기록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예.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 보도됐던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예.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에도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싸움의 이유를 예. 정치적인 어떤 토론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판결문이 그렇게 돼 판결문도 있다면서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의회의 의사록이라는 거는 발언하는 대로 적어줍니다. 발언하는 대로 예,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 저는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써줍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떤 증거나 또는 다른 어떤 진술 등으로 예. 증명이 된 발언들만 써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돼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아니고요. 반면에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형사 판결문이라고 예.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채집된 증거, 그 증거들 중에 특히 법정에서 현출돼서 비교 검증 당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적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관계가 맞고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지금까지 그 캠프 측에서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저때 판결문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 문제나 무슨 뭐 외박을 요구 이런 게 일절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근거 없이 그냥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한 말이라고 덜렁 이걸 갖다 사실처럼 말하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전 31년 전에 카페에서 술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회의록에 있는 거는 뭐 어떤 검증이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기재해 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찾고 찾았는데 결국에 찾아낸 건 31년 전에 어떤 한 의원이 얘기한 예. 말뿐 요 정도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발언한 의원일 거예요. 그 발언한 의원이 민자당 소속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자당 소속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무소속이다. 소속이었죠. 근데 사실은 예. 그 당시에는 정당 추천이 안 됐던 거예요. 기초의원들은.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더라도 무소속이 돼서 정당이 없이 공천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 당시엔 그렇게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 좀 유념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쨌든 이 근거라는 게 김재섭 의원이 지금 이걸 갖다 미는 게 판결문이 아니고 구의회 속기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하는 대로 구의원이 무조건 말하는 대로 다 적은 건데 그걸 갖다 유일한 근거로 지금 미는 거잖아요. 김재섭 후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성매매 요구가 있었는지는 그건 정원호 후보가 설명할 문제고 나는 그냥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냐. 저희가 취재할 때도 저렇게 절대 취재 안 하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만이 더군다나 이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속기록만 있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게 이래도 되는 거냐. 나 이 부분이 정말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속기록을 그냥 읽었을 뿐만 아니라 속기록의 내용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했다는 건 속기록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저 발언이 있고 난 당일이었나요? 당일 바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 검토한다.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당연히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을 놔두고서는 그걸 갖다가 구의회 속기록을 31년 전 그걸 갖다가 그럼 그 구의원한테 찾아가서 확인이라도 좀 해봤어야지 그러면. 보니까 이름도 있더라고요. 장행일 의원이더라고 이름이 구의원 이름이. 좀 확인을 해봤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왜 판결에서는 그때 이게 형사소송에서 이게 왜 문제가 안 됐었는지 그 장행일 의원은 그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전 사정을. 그런 거라도 좀 연유로 설명해 주고 저런 부분을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면책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걸 갖다 공개적으로다가 그 발표하는 게 그 법률적으로 한 가지 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A라는 사건에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판결, 다른 사건 만약에 이제 지금 김재섭 의원이 지금 고발당했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또 다룰 거 아니에요. 사건에 대해서.
A 사건에서 이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 B 사건에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판단합니다. 그게 당연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했던 저 발언 이거는 당연한 사실, 명확한 사실에 반대되는 어긋나는 허위로 보고 이제 법원 판단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판결문에 저 여자 문제가 뭐 외박을 요구했다니 뭐 어쨌든 사건의 동인이 그거였다고 주장을 하니 판결문에 그러면 저런 부분이 한 문장이라도 외박의 외자라도 뭐 있거나 그랬다면은 좀 비빌 언덕이 있겠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그때 언론 보도도 조선일보도 다 그때는 그저 야당이었었는데 그 정원호 후보가 그때 그런데 어떻게 저걸 갖다 저렇게 정말 용기도 좋아. 저 보면서 저희들은 취재할 때도 절대 저렇게 위험해서 겁나서라도 못 쓰거든요. 저렇게 최선의 비빌 언덕이라도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라도 방어할 수 있을 게 있을 때 저렇게 보도를 하고 말을 하지. 그냥 얘가 이렇게 써 있대요. 그렇게 절대 말 못 하거든. 그렇죠. 저 정도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혼내주세요. 아니 가만 보면 요즘에 국회의원님들 배지만 달면 그냥 세상 모든 권력 다 가진 것처럼 하는데 강경 대응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저 사실 이거 복잡한 내용인 줄 알고 앞부분 조용히 있어야지 했는데 아주 간단한 뭐 따질 것도 없는 부분들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어가면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정말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고발했고요. 당 차원에서 법률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당사자를 이게 취재거든 이런 게. 그 당사자 그때 옆에 있던 정원호 후보하고 같이 술자리에 동석한 그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분 얘기는 그 당시에 사실은 정원호 후보가 때린 게 아니고 자기가 사실 그 5.18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했는데 정원호 후보는 사실 말리다가 거기 휘말린 거다. 근데 자기는 그 비서실장 어쨌든 자기가 폭행에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직전에 이제 비서실장을 사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호 지금 후보가 거기 말려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벌금도 내고 그런 것도 이제 그 정원호 후보가 낸 거고. 근데 그 카페는 일단 여종어머니 있고 그런 카페가 아니다. 그냥 일반 음식점 카페라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 피해자라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여종업원이 있었던 카페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여종업원한테 뭐 어떤 그 성매매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진짜 뭔가를 갖고 있다면 진작에 얘기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섣부르게 일부 사실관계만 가지고 마타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넘어가니까 자꾸 이런 마타도가 그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마타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김재섭 의원이 지금 보면 정원호 저격수로 나선 것 같은데 본인이 이런 부분을 브레이크를 안 걸면은 계속되잖아요. 나 사실 이게 브레이크가 왜 안 걸릴까?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은 그렇게 그런 특권을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여러 가지 어떤 구상과 고민을 해보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도 과감하게 하라는 차원으로 준 거지 이렇게 이제 선거에서의 상대방을 마구잡이로 하라는 차원에서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럼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지자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사실은 이런 막 관련된 복잡한 내용이 들어오면 약간 상처받을까봐 알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바로 안 되면.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건 뭐 대부분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인지라 괜찮다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우선되고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반론도 펴더라고요. 판결문이 그렇게 믿을 절대적인 진리냐? 그러면 왜 당신들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정 부지사가 판결문에 유죄로 됐는데 그거는 왜 안 믿느냐? 그게 1대1로 비교가 되는 말입니까? 저거하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판결은 수사 과정부터 다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검찰이 조작해서 지금 했다는 그 몇몇 증거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가 판결이 잘못되고 판결은 어쨌든 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애초에 조작된 증거들이 올라오면 판사가 그걸 갖고 이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판사가 증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걸 갖다 우리가 의심하는 건데 이걸 갖다 지금 그때 35년 전 저 판결문이 그러면은 그거는 왜 판결문을
그때는 믿고 지금은 왜 안 믿냐? 이거는 맞지 않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국민의힘이 잘 쓰는 화법이 같지 않은 걸 같다 그래요. 그래놓고 왜 그때 그래놓고 지금은 이러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안의 구체적인 특수성과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양 부지사 판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사건의 수사 단계 그렇죠. 그리고 기소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어떤 목적에 의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됐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 이 사안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결문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마이뉴스라든지 조선일보 같은 매체에서도 판결문과 동일한 취지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취재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또 판결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이슈인데 제가 강조 기자랑 재판을 많이 다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내란 재판도 거의 한 200회 차례 넘고 있는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판결문과 오늘날의 판결문에 대한 비교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일단 판결문 자체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게 있고 예. 증인이랑 참고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쫙 있잖아요. 그중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종합해서 이렇게 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해서 선택해서 이제 종합판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그 판결문이 맞냐 안 맞냐를 꺼내 보려면 검찰 측이 무슨 얘기를 했고 변호인이 무슨 얘기를 했고 증인이랑 피고인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줘야 돼요. 그거 없이만으로 판결문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오늘날의 직연 1심에서도 보면 사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결문 명시는 거의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노상원 수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봐야 되고 다른 재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상민 재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다른 재판에서 형사 재판 받고 있다고 침묵하거든요. 본인 재판하면 말을 되게 잘해요. 예. 저 그 들어갔더니 최상목이가 서류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주범은 최상목이지 왜 나입니까? 서류 제일 많이 받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윤석열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건 모두가 알죠. 예. 그럼 만들어서 뭘 바꾸려고 했냐? 대통령 선출법을 바꾸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 그렇죠. 그럼 선출법을 바꿔서 장기 집권 예. 또는 V1인지 제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하려고 했구나.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다 있는데 예. 판결문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30년 전 거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판결문을 다루려면 예. 그 부분을 다 같이 가지고 와서 다뤄야지 맞는 거지. 사실은 지금 검증하기 좀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다른 문제가 그 밭드로총 광화문에 설치한 그 감사의 정원 공식 이름은 감사의 정원인데 우리는 밭드로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일단 6.25 참전 우방국들을 기린다는 명목인데 누군 양갈비 아니냐 뭐 하다 보니까 진짜 딱 양갈비 저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 보면 완전 양갈비가 딱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용산의 전쟁기념관이라는 게 있고요. 전쟁 기념관에 6.25 전쟁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참전했었던 UN 23개국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고요. 그 조형물의 모양이 저 모양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아 그래요? 나 그거는 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경선 때 그 UN 참전국을 기리는 전쟁기념관의 조형물 사진 한 장하고 그 당시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저 감사의 정원 조감도 하고 2장을 들고 계속 인터뷰를 따요 시민들에게. 비슷해 보여? 다 비슷하다 그래요. 두 번째는 비슷하죠. 근데 중복해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왜 중복해서 여기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게 또 대부분의 대답이었어요. 전쟁기념관에 그러니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밭드로총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걸 광화문이 아니고 용산 전쟁기념관에 갖다 놨으면 나 누구도 토 안 달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엔 저 형태의 조형물뿐만 아니라 참전 용사들을 또 기리는 조형물도 있고 여러 형태의 또 여러 어떤 장소에 한국전 관련된 기념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반복돼서 죄송하지만 저 형태의 조형물도 있고 취지도 똑같아요. 참전국마다 하나씩 밭드로총 모양이 있어요. L자 모양으로. 그거 좀 혹시 사진 찾을 수 있나? 나 그거는 내가 본 적이 기사에서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부영이라는 건설사 회장이 계신데 그분이 대한노인의 회장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사제를 좀 털어서 전쟁기념관에 그걸 만들어요. 그분의 꿈이 유엔의 날이라는 걸 부활시키는 거예요. 유엔의 날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부활시키고 그걸 공휴일로 만드는 게 그분의 공약 1호 사항이에요. 또 대한노인의 공약의 1호 사항.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게 강하게 전달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그래서 그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제 추측입니다. 추측.
저거를 광화문에도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광화문에다가 저걸 만들죠? 그 네. 걸기적거리게. 그 광화문 광장이잖아요. 어쨌든. 스태프분들이 가능하시면 그 저 전쟁기념관에 지금 찾아보고 있대, 지금. 다음 이미지나 다음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찾아보면은 아 저기 있긴 있네. 있어. 좀 스케일은 좀 작긴 작네. 저거 올려줄 수 있어요? 스케일은 작은데 L자로다가 저렇게 양갈비 소형 양갈비 형식으로 있긴 있네. 그거 하여튼 그 되는 대로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이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요거 네, L자 모양. L자 모양으로. 검은색 석재 나라마다 하나씩 딱 이렇게. 예. 저거 좀 본 그 화면에 좀 띄워봐 주세요, 그냥. 동영상 아니더라도 스틸이라도 괜찮으니까 저거 저거로. 저런 형식으로 있다 이거죠, 저게. 네. 참전국들 해서. 취지가 똑같고 형태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도시의 기능을 보셔야 되는데 네. 도시의 기능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전쟁을 기념하거나 전쟁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건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복해서 광화문에 그걸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광화문에 저걸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 기능이 뭔가 개선된다든지 또 역사적 의미에 부합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광화문은 말 그대로 광장인데. 그렇습니다. 네. 207억 원이나 들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저거는 뭐 정은호 후보님도 얘기하셨고 저도 얘기했지만 옮기면 됩니다. 전쟁기념관 쪽으로 상부 구조물은 좀 옮길 수 있나? 옮길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옮겨주세요. 네, 옮기면 됩니다. 저건 옮기면 되고 근데 지금 더 나가서 지하 공간도 지금 바꾸고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막아야 되겠죠. 기분 나빠요. 의도는 뭐 좋은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광화문 하면은 우리 집회, 우리 민주시민들의 상징 같은 곳이거든요. 광장이지. 그런 광장의 느낌인데 뭔가 그 장동혁 대표도 미국 가고 황교안도 미국 가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사실 시장 후보 안 나오려고 마지막까지 서대문 미술관에서 버텼잖아요. 당대표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쪽 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내가 약간 미국 쪽과 가까워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많아가지고 순수한 의도 같지 않다고 생각 들어서 꼭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저게 전쟁기념관이 있었으면 저도 박수 쳤을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 했을 것 같은데 광장에 왜 저걸 가뜩이나 광장은 넓게 안 그래도 우리 광장을 자꾸 축소시키려는 그 의도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기다 걸리적거리게 저걸 전쟁기념관이 아닌 광장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느냐. 그 의도가 순수하게 안 읽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자주 주장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외국인들은 투표권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반대 행보잖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일단 지금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에서 친한계 의원들 지금 한동훈으로 단일화 거의 지금 막 그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던데 친한계 의원들은 지금 단일화를 계속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어때요 그러면은? 박민식이 그 사퇴를 하려나? 지금 장동혁 대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사퇴하려면 각서도 썼다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북갑 후보자들 한동훈과 단일화할 생각 있냐 없냐? 그럼 면접 보듯이 그래가지고 단일화할 생각 있다 그러면 컷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한번 이슈가 됐었었죠. 그 소식을 듣고 또 한동훈 후보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이는데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가 영 안 나온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동훈 후보에서 가장 뒤에 서포트 해주는 분이 조갑재 대표잖아요. 그때 만나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목표가 당선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이준석 후보가 대선 끝까지 치르면서 이거 봐라 나 이 정도 표 나오는 사람이다. 다음부터 무시하지 마. 이거에 대한 지표를 하나 남기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플랜인데 근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 원내 입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이 있어서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자기가 표가 많이 안 나와요.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국민의힘에 대한 빚을 어떻게 하나 만들 것인가. 그 계산에서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일화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하죠. 친한계 의원님들이나 지지자들의 성향을 보면 무조건 완주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과 이 정체성에서 이렇게 확연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단일화를 해버리면 또 곤란한 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하정우 후보가 잘 나온다는 점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부산 북갑 한번 가서 하정우 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을 1시간 반 정도 해봤는데 뭐 하정우 후보도 훌륭한 후보예요. 근데 이제 초짜라서 약간 좀 어색하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아마추어 티가 좀 나긴 아마추어 나지. 티가 나요. 근데 저보다 나요. 저는 처음에 그래요? 명함도 못 나눠줬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훨씬 더 잘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전재수 의원 뒤를 이어서 예. 이 말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예. 북갑에서 전재수는 전재수 의원님도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환호해 줄 정도면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직접 가 보셨어? 아니 그 아침에 겸손히 틀어주잖아요 공약장. 그거 보고 그랬는데. 전재수 의원은 임기 내내 예. 매 주말에 10명씩 잘라가지고 지역 주민을 예. 만나는 행사를 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대규모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명씩, 10명씩. 또 10명씩 또 10명씩 이렇게. 그럼 진짜로 그 10명들은 자기 사람이 되는 거죠. 계속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꼼꼼하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선거 운동 또는 지역 관리를 해왔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번에 이제 시장 후보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럼 북구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우리 구 출신이 시장이 된다더라. 될 거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예. 근데 그 전재수가 밀어준 사람이야. 그럼 지역 발전에 북구 분들도 많이 목말라 하시고 그 참, 프리미엄이 크다 이거. 예, 되게 원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하를 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되죠. 제가 다음 주에 가보거든요 부산 어? 북감. 네. 그러면은 가서 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지금 그 받침해 주는지 좀 보시고. 그 정명희 구청장 후보는 딱 이거로 해요. 시장 전재수 되면 뭐예요? 구청장이 국민의힘이면 왕입니다. 요거로 다 하고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형님 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로 그냥 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한동훈 후보가 요즘에 멘트가 전재수 대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전재수라는 세 글자 키워드가 먹히나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예.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당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분들도 예. 전재수 얘기하면 그래 우리 재수지. 우리 재수 시장도 돼야 되고 나 이렇게 해요. 예. 근데 그 한동훈은 그럼 거기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인데 청와대 꼭 반드시 가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온 말인가 아니면 그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산 지역 주민들한테 그 말이 오히려 좀 거부감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부산 지역 주민들을 생각한 것도 조금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중심으로 단일화하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에너지 예. 큰 사람처럼 보여. 내가 청와대 가서 일단 원내만 진입하면 아. 큰 사람으로 쭉쭉 클 테니까. 정권 바꿀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나로 단일화 해달라고 자꾸 얘기해라. 그리고 그렇게 발언했던 사람들 내가 큰 사람 되면 챙기겠다. 그럼 그런 포석도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으로 시그널이 되는 거죠. 아. 예. 의도가 좀 있었다고 볼 수도 저는 있겠네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하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뭐 찰밥 할머니 하면서 갑자기 그 말이 나온 게 전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거다. 그건 좀 그건 아니에요.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택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평택을도 지금 보면은 유이동하고 황교안 단일화 처음에는 황교안이 절대로 단일화 안 할 것 같다 했는데 요즘 단일화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어요? 황교안 후보가 유이동 후보한테 뭐 부정선거를 받아주면 단일화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을 중점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예. 반면에 그런 이야기는 들려와요. 왜 아무도 유이동 후보한테 관심이 없냐. 저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오래된 장로교회나 이런 쪽에서 조금 지지율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교회 쪽 개신교 편이라고 쪽에서. 하는데 예. 그 외에 특이하게 크게 증가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슈로서는 사무실 개소식이죠.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랑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둘 다 토요일 날 1시간 차이거든요. 오후 2시, 3시에서 개소식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황교안하고 유이동하고 단일화하면은 위태위태하죠. 지금 지지율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누가 듣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황교안하고 유이동 단일화하면 무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당시에는 가능성이 지난주만 해도 별로 가능성이 자기네들도 말은 하면서 없다고 봤는데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나 그러니까 봅니다. 황교안이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황교안이 처음에는 저도 그러니까 절대로 황교안은 단일화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완주할 것 같다라고 저도요. 했는데 굉장히 고집이 세고 막 이런 분인데 요즘 그런데 좀 그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예. 뭐가 있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절대 닫아두면 안 된다라는 기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면 선거라는 게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이라고 전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이 단일화를 한다면 우리도 거의 한다고 본다라고 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다 지역구마다 열어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기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감정 싸움이 좀 심해지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스스로 좀 닫는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감정 싸움이 원래 선거판 되면 늘상 있다가도 막판에 뒤바뀌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감정 싸움이지. 지금 박주민 의원님 여기 잠깐 손 내려보시면 세월호 꾀짜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넘치는데 제가 진짜 감사한 입장이에요.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주변에 유가족이 한 분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발언 용서 못 하거든요. 김용남 후보 그러니까 발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김용남 후보를 응원해 준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보다 더한 발언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정치 구도 내 선거 경쟁 구도 내에서 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민주당이 이제는 전에는 세월호 때 막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하더니 먹고 살만 하니까 세월호고 이태원 오고 막말하는구나. 이 감정선이 생기지 않게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남 후보도 어쨌든 그 부분은 사과는 이제 하긴 했으니까 나중에 선거 끝나면 찾아가 한번 유가족들 뭐 찾아간다고 하니까 아유 이거 내 입장 곤란하네. 아니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12주기였습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5월 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12년 만에 통과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협회에서 자식 잃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위로할 수 없다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게 채 하루도 안 돼서 민주당 당직자와 대변인 의원이라는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마치 그 일들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진짜 대단히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교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겁니다.